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제 배경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입니다. 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화예술의 어떤 개념이랄까,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그 인식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대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내용도 조금 알아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게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이러한 문화예술을 조금씩 접하면서 성장했느냐 혹은 전혀 접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고 싶고 예술을 느끼고 싶어도 어릴 적부터 그런 경험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는 그걸 제대로 우리가 향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또 교육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예술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이런 게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한 40분 이내에서 어,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 EBS 방송에서 여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20분, 20분 두 부로 나눠져 있는데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대담포로 형식인데 들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존 듀이는 예술교육의 목적을 예술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인격적인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예술이 반드시 필요할까? 재능 있는 전공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시선들이 여전하죠. 또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체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 콘텐츠의 부재는 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예술교육의 눈을 돌리게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요. 잠깐 나온 말이 지금 와닿는 부분이라서 제가 잠깐 끊었습니다. 체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 콘텐츠 부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술 문화와 관련된 교육도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선생님들마다 각자 알아서 자료를 준비해서 한다,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커리큘럼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좀 여기서 시스템화된, 체계화된 커리큘럼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중등학교, 고등학교 때 맞는 프로그램, 대학 와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죠? 아무리 주변 시설이나 나머지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콘텐츠 자체가 너무 미흡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방금 여기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죠. 우리나라 교육이 특히 대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사교육 비용이 듭니까? 이것 때문에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하고 지금 인구 절벽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EBS 같은 이런 공영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삶과 일상 속에 가치 있는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는지 오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도 즐겁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또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과의 연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래 역량, 미래 교육. 편견을 좀 깨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교육이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술적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예. 문화예술 교육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받는 것 같은. 저희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이 오고 거리감이 좀 있는데요. 지금 되게 지금 한국사 강사 최 선생님이니까 이분이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시각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는 아니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약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실 것 같고, 그죠? 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문화예술 교육하면 뭔가 있는 그러한 교육이다.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 필요성 이것들을 좀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 왜 필요한가, 뭐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어떤 예술 감수성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자기 표현력, 또 행복감, 뭐 존중감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또 사회적 가치로 보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소통이나 뭐 세대 통합이나 어떤 공동체성, 뭐 심지어는 어떤 범죄 예방에까지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예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리고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예술 교육의 가치가 좀 더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 입장에서 먼저 보면은 지금 뭐 2015 개정교육과정 시작하면서 우리 창의 상상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술과 예술 교육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래 역량, 미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 자원이자 자산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예술 입장에서도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 또 잠깐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저도 대학 외에 그 바깥에서, 대학의 바깥에서 뭐 지혜학교라든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그 인문학 프로그램 이런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죄송합니다. 대학 내에서 인문학이 오히려 점점 사멸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이게 사실은 죽으면은 다른 학문한테 큰 영향이 사실은 갑니다. 그게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취업이라든지 어떤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대학 외에 벗어나서 바깥에 가면은 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든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기초과학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학과 그 지역 간에 서로 연계되어서 양쪽에서 다 활성화되면 가장 좋은데, 이런 게 좀 불균형한 것 같아요. 방금 그 앞에 여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예,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잠깐 나와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얘기도 또 잠깐 듣겠습니다. 예술가들이 사람들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고, 예술 교육이 예술과 별개가 아니라 예술 교육 자체도 또 다른 또 예술이 일반인과 만나면서 단지 보통 사람들의 예술적인 상상 표현만이 아니라 예술계 안에서도 예술의 어떤 다양성, 대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제 딸내미가 그 피아노랑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늘지를 않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당장 그만두게 하라고 했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 애가 그래도 배울 때 행복해 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예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본질 좀 느껴봐. 그러면서 그냥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본질이 뭡니까? 아웃풋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웃풋이 그냥 단순하게 기능이 조금 더 발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성적이 오른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아웃풋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겠지만은 우리 뭐 지금 아까
저 선생님이 항상 이제 일반인의 시각을 대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눈에 당장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 여기에 연연해 하다 보면은 문화든 예술이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 지속적인 그야말로 지속성이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단순히 수학적으로 뭐 성적이 향상된다든지 이런 걸 바라고 피아노든 음악이든 뭐 시키면 안 되겠죠. 물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대학도 그런 쪽으로 막 꿈을 꾸고 이렇게 되면 또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릴 때 어떤 그런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피아노든 이런 음악이든 뭐 여러 가지 미술이든 뭐 이렇게 배울 때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급해하고 자꾸 성과를 보이기를 바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마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학생의 삶 안에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실컷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는 좀 다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해낼 수 있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성취감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조절력 같은 것들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모두가 다 그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학생 나왔으니까 우리 한국대에서 그럴까? 학생이 여러 가지 이제 음악 활동 참여하죠. 네.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하는 활동들도 이제 같이 하면 더 재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해냈을 때 성취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하기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지금 털어놨는데 네. 웃으시네요. 답 좀 주세요 좀. 저 답 좀 찾으려고 오늘 진짜 나 이 시간 너무 지금 답 좀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선생님께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따님의 어떤 예술 활동, 그 예술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아빠의 어떤 감정, 어떤 예술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변화의 어떤 불씨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술 활동에 있어서 그 본질이라고 한다라면 나도 행복하고 내 표현을 통해서 나도 즐겁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또 즐겁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 경험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는 그것 역시 그래서 또 선생님께서도 예술을 경험하는 것 자체를 또 간접적으로도 즐기고 나중에는 혹시 같이 하고 계신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지금 전혀 늘질 않아요. 감독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되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따님이 그 교육을 할 때 얼마나 참여하시는지. 저요? 예. 전 참여 안 하죠. 왜 제가 배우는 게 아닌데. 그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요? 예. 아이가 뭘 배울 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동조해주고 같이 해준 대레사가 말했잖아요. 같이 뭔가 해줄 때 뭔가가 일어나는데 아버님이 난 인풋을 넣는데 아웃풋이 안 나와. 이것만 말하면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주고 너 배웠는데 내 앞에서 한번 연주를 해줘봐 줄래? 그럴 때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아버님과의 그 동화 작용을 통해서 행복감을 더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요? 조금 이래 기다려줄 줄 알고 우리가 인내할 줄 알고, 그죠? 여기도 방금 말했지만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걸 같이 공감해주면서 그 배우는 자제분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변 환경 요소가 필요하죠. 예. 일단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을 하게 되면 뭐 전생에 어떤 연령대든 상관없이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감수성과 또 친숙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감수성이라는 거는 다양한 감각, 또 인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민감하게 이렇게 뭐 지각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 삶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열리면서 기존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무뎌졌던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고 이게 대외적인 뿐만 아니고 내부 나 자신과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감수성이 향상이 되고요. 또 하나 문화예술 친숙성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됩니다. 어렸을 때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거부감이 없고 굉장히 친근하게 문화예술을 접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잠깐 말했던 그 내용이죠. 어릴 때부터 이런 그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커서도 거부감이 없고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혀 없다가 갑자기 대학생이 되어서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 문화예술을 혁명하려고 할 때는 이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몸에 딱 장착이 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정말 중요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냥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보여주기도 하고, 특히 청소년,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삶에서 뭔가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그다음에 자존중감이 굉장히 향상되게 되는데, 다른 교과 수업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성취를 얻었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내가 1등처럼 멋지게 해낼 수도 있고, 그런 성취감 자체가 계속 쌓이게 되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친숙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저도 이제 뭐 다자녀고 자녀가 3명인데 늦둥이가 한 명 있습니다만, 성격이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좀 내성적인 이런 학생들은 특히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경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방금 말에도 나왔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표현력도 길러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죠? 뭐 발표하는 능력도 그렇고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그 성격이 굳어져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활동할 때 뭐든지 자신감이 없고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이런 게 나아지는 게 없죠.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거는 성적에 연연해 하지 말고, 눈으로 금방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성은 좀 와닿네요. 왜냐면 이 아이가 저희 샤워할 때 그 들어가서 그 피아니스트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아웃풋입니다, 선생님. 그것도 이렇게 와닿. 그럼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기분 좋게. 친숙성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네네네. 그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한 15년 정도 됐다고 되더라는데 맞나요? 네네. 그 정부가 예. 이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부터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굉장히 다양한 현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향후 5년간의 어떤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을 하자. 두 번째는 그동안 아동 청소년의 그런 정책 대상과 지원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유아부터 뭐 청장년층 혹은 이제 50+ 신중년 세대, 노인까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이 문화예술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보자. 그리고 가장 여기서 제가 또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여기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 교육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이런 걸 느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식, 정치제도도 중앙집권식이 아니고 지방자치지만은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그 각 연방주의 지원 정책도 연방주에 일임되어 있고, 정부에서 이제 또 연방주에서 요구하면 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문화예술교육, 그럼 그 지역 특유의 문화예술 뭐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관광시설도 그렇고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전부 획일화돼 가지고 어딜 가도 어느 지방을 가도 똑같은 어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이문화라든지 관람문화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누가 그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고유성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초점은 잘 맞춘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되어야 된다. 예?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문가들도 육성해야 되고, 교육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령대와 관련해서 특정 연령, 뭐 젊은 층만 향유해서도 안 되고, 뭐 고령층이든 유년층이든 모든 세대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뭐 놀이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같이 예술교육을 실행하시는 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뭐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에 정부가 더 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학교에서 예술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네, 맞잖아요. 약간 부족하대잖아요. 어떤 면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악기 연주 같은 건 거의 못하는 상황이고 함께하는 예술 교육들도 이제는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테레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 내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모색해야 되는데 이 학교 밖에 자원들을 연계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문화 자원들인데 그 문화 자원에는 뭐 박물관, 도서관, 요즘에 그 문화 시설마다 유형은 다르지만은 하는 프로그램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물론 있고요. 그건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필수로 돼가고 있고, 뭐 복지시설, 청소년시설조차도 한 70~80% 이상이 사실은 문화 프로그램들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놀이라든지 어떤 창작, 표현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준 사업 중에 하나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는 사업이 있어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좀 프로그램 같은 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구 미술관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대구 미술관에서는 미술관 자체가 이제 소장품이 가장 중요하고 소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장품뿐만 아니라 전시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특히 그 중에서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대구미술관이 직접 공모하고 제가 직접 공모를 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술가가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에 참여를 했어요. 그 명칭이 꿈, 다락, 네. 토요문화학교잖아요. 길어요? 네. 근데 뭐 다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붙인 이유가 있나요? 브랜드를 만들 때 그런 나만의 공간에서 꿈을 펼치고 그런 의미가 기획하고 그런 아지트의 느낌을 했고요. 토요문화학교는 2012년인가 13년에 이 사업이 처음 런칭이 됐는데 자,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때문에 잠깐 끊었는데 이것 뭐 또 독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때 느낀 게 우리는 모든 이제 문화시설이 대체로 보면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방에는 예를 들어서 제2의 도시라는 뭐 부산이든 아니면 또 다른 뭐 대구든 광주든 어디 가면은 서울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지방과 서울과의 편차가 크니까 이것부터 사실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독일 경우에는 수도가 베를린이지만 베를린뿐만 아니고 다른 독일의 주요 도시마다 거의 균등한 수준으로 뭐 다양한 시설들, 뭐 콘서트관이나 박물관이나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뭘 보기 위해서 수도에 베를린에 가야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츰차츰 고쳐 나가야 이 지방과 서울 간의 편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건 뭐 문화시설뿐만 아니고 교육이든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문제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 좀 뛸까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공연 자, 이거는 이제 그 유튜브 방송도 넘어가고 예술극단의 연습실인데요. 학생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책 읽으러 왔어요. 책은 도서관에서 읽는 게 아니었나요? 부터 접하는 게 중요하죠. 폭넓은 예술 경험을 위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열린다고 합니다. 체육 시간처럼 몸부터 푸는데요. 대체 책은 언제 읽는 걸까요?
대박이야. 출근으로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덜 풀려 있어서 가볍게 몸 푸는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하는 시간 갖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읽는 그림책. 예술 강사가 직접 읽어주는데요. 글쎄 까만 토끼도 강물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날 따라오는 거니? 토끼가 떨리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에 푹 빠져드는 학생들. 올해 처음 도입된 그림책 읽기는 예술활동에 인문학을 결합한 통합문화예술 교육이랍니다. 그림책을 일부분만 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아이들이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걸 그림자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런 작업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중요한 게 방금도 말했지만 전화 왔네요. 이 수용자가 여기서는 어린 학생들이죠. 이 학생이 직접 자기가 그 내용을 메꾸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이제 독서로 치면 빈자리 개념하고 비슷하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면은 나중에 커서도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별로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했던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림책 내용의 뒷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학생들. 고뇌하는 모습이 꼬마 예술가 같은데요.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고력이 쑥쑥. 주인공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친구가 만든 건 뭐예요? 파티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꼬마 예술가들의 그림자 연극. 저마다의 개성이 드러난 그림자들. 학생들의 표현력이 대단한걸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2차원이 3차원이 되고 평면이 입체가 돼서 그림책이 실제로 3D로 표현되는 과정을 연극으로 할 수도 있고 건축으로 나갈 수도 있고. 상상력 가득한 이야기. 친구들에게 들려줄 준비됐나요? 다음날 아침 눈뜨는 벌에게 찾아갔어요. 이야기에 맞춰 움직이는 그림자들. 저 뒤에서는 누가 도와주는 걸까요? 친구들끼리 손발도 척척. 협동심도 잘하는 중이랍니다. 문화예술과 함께 커가는 학생들의 상상력. 집에서 읽으면은 조금 심심하고 조금 더 재미없었는데 여기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읽으니까 재밌었어요. 그림자 만들 때는 복잡했는데 그래도 그림 그릴 때 제가 그린 게 나온다는 게 생각이 드니까 좋았어요. 그냥 읽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고 그려보고 또 역할도 해보면서 조금 더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더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놀이를 통해서 또 배려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고 그런 것들 계속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로 데뷔한 어린이 예술가들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악동뮤지엄 시즌2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의 결과물 시사회가 있는 날인데요. 글귀 만들기가 참 신기했다. 이런 걸 적으면 시사회 전 어린이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는 관객들. 그간의 활동은 어땠나요?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는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스스로 그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하고 활동한 것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아이에게 그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난 7월 말부터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악동뮤지엄 시즌2. 앉아봐, 얘들아, 쌤 봐봐. 이 돼지랑 이 돼지가 같은 거예요. 이번 주제는 꿀꿀, 바로 돼지였죠. 살아있는 돼지? 아니요. 깜짝 놀랐잖아요. 살아있는 돼지처럼 보이죠? 돼지를 한 마리씩 집에 데려가서 일주일간 함께 지내며 돼지가 사는 세상을 기록해봤는데요.
맨 마지막에 우주가 나오면서 지구가 멸망하면서 그래서 불타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러면 지구는 이렇게 되는 거야. 돼지야, 어디 아픈 곳은 없어? 응, 아픈 곳은 없어. 돼지와 함께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한 어린이 예술가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기획, 극본, 연출까지 어린이 예술가들의 솜씨인데요. 돼지를 소재로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영상으로 표현해낸 어린이 예술가들.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낸 멋진 데뷔작이 탄생했습니다. 감히 겁도 없이 받은 오늘 복식 좀 하겠구만. 지금 보는 저 영상이 아이들이 같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저렇게 무대도 만들고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의 영화를 만든 거죠. 그런데 저 영화를 만들자고 한 것도 아이들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뜨거운 박수갈채와 함께 막이 내리고 소감을 나눠보는데요. 어땠을지 궁금해요. 자연을 해치지 말라고 꿈속에 들어가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무섭고 징그러운 감정이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진짜 동면이의 새로운 친구가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사랑하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마음껏 표현했던 지난 4개월.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겠죠? 간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안했었고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3이 나오면 하고 싶어요. 이번엔 5학년까지가 아닌 중학교까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 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통과 교감을 지금 이렇게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제 만드는데 작품의 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직접 자기가 참석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커서는 얼마나 또 창의력이 더 커지겠습니까? 자, 나머지 지금 2부가 있는데 시간이 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32분이네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접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좋은 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간혹 보면은 자발적으로 수업 교실을 공개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저희 언제든 다시 간다면 우리 강현 선생님 반에 가서 환영합니다. 여기하고 수업하고가 구별이 안 되네요.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그냥 다른 수업보다는 이렇게 놀이와 함께 하면은 훨씬 더 학생들이 재밌어 하겠죠. 아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즐기는. 아까 저 전공 역사니까 을사오적이라고 할 때 이제 수업을 할 때 을사오적의 이름을 좀 외우자. 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학생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을사오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끌고 들어오니까 훨씬 더 역사적인 의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저거를 이제 공동체 이런 데서 배우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을사오적 마피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 아이디어 자체를 혼자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을사오적 수업을 하는데 옆반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수업하면 좋을까요? 여쭤봤는데 이거 마피아 게임이랑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던져주셨어요. 저한테. 마피아 게임 하면은 어떤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한테. 저는 마피아 게임이 뭔지 몰라요.
마피아 게임을 하면은 처음에 마피아로 지목된 친구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아이디랑 하면은 처음에 그 죽은 친구들은 수업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참잼스쿨 선생님들께 이런 걸 여쭤봤었는데 거기서 놀이를 연구하시던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마피아 게임을 조금 변형한 이 게임을 같이 적용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해서 그 게임과 을사오적 마피아라는 아이디어를 합쳐서 저희 반에 맞게 재구성을 했던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정말. 이게 오로지 분필 하나 들고 제가 이 수업을 했던 제가 정말 이 우리 새내기 선생님 앞에서 쪼그라지는 어떤 그런 느낌? 왜 이렇게 제가 초라하죠, 오늘? 멋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아까 이제 최태성 선생님께서 옛날에 분필로 이제 수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그렇죠, 전달만 미쳤자 하셨는데. 외워야지.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강영 선생님의 이제 수업은 이제 놀이를 통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 이제 이렇게 이제 열린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업 방식을 지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이 내용은 이 정도에서 우리가 생략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40분 다 돼서 오늘은 이제 조금 있다가 마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그래도 다른 나라의 지금 오늘까지는 우리나라의 사례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사실은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핀란드의 예술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이렇게 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핀란드 한 곳만 지금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뭐 시간이 지금 볼까요? 36분. 핀란드 부분을 조금만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사례만 봤으니까. 매주 금요일 이 학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연주자는 모두 학생들. 음악 특별반에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이들입니다. 핀란드 예술교육 이게 지금 4편을 하는데 프랑스 미술교육 핀란드 자. 핀란드에선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교육 현장들이 많습니다. 돈 걱정할 필요 없이 말이죠. 다양한 경험이 미래의 가능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에서인데요. 사교육비 부담이 없는 핀란드의 예술교육 현장을 소개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사교육비가 필요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한테 뭐든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하고 싶어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부모들이 항상 꺼리고 그래서 자제들이 그럴 기회를 갖기가 힘든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시간이 잠깐만요. 하다가 끊기 38분, 40분이 다 돼서 조금 하다가 끊길 것 같은데 조금 하다가 끊고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3편에서 마칠까 합니다. 잠깐만 봅시다.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2012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곳입니다.
헬싱키의 힘은 디자인의 힘이라고 느껴질 만큼 생활 속에 녹아든 멋진 디자인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 예술의 도시입니다. 핀란드는 또 음악의 나라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자 즐거운 생활을 유지해주는 힘과 배경으로 음악을 꼽습니다. 교향곡 핀란디아의 작곡가 얀 시벨리우스의 후예들답게 음악 교육 환경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야르벤파 고등학교는 오늘은 1928년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3부작으로 이제 핀란드 등 다른 나라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내용을 한 40분 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